수업 전에 그 질문 올라온 거를 좀 봤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네요.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프린터를 공유해서 사용하던데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는 거하고, 내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화면을 청중들이 보게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하는 거. 그 다음에 테더링이라는 용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삭제에 관한 거, 다중 모니터 연결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어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고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터를 공유하려면 일단은 아빠가 쓰는 자리나 엄마 쓰는 자리에, 뭐 자녀가 쓰는 자리에 프린터가 설치가 돼야 되겠죠. 첫 번째는 PC에 로컬 프린터라고 하는 로컬 프린터를 설치합니다. 프린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네트워크 프린터, 로컬 프린터. 로컬 프린터는 내 컴퓨터에다 직접 연결하는 프린터를 로컬 프린터라고 하고, 그리고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프린터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프린터를 네트워크 프린터라고 그래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있네요. 작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꽤 오래전에 정부에서 제공해준 프린터인데, 전원 케이블만 꽂혀 있어요. USB 케이블도 없고요. 근데 로컬 프린터는 쉽습니다. 로컬 프린터는 어떻게 하냐면은, 프린터 박스를 개봉을 하면 상단에 설명서가 있어요. 박스를 개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브로마이드 판으로 크게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드라이버가 뭐예요? 하드웨어를 인식시켜주는 소프트웨어를, 하드웨어를 작동시켜주는 프로그램을 드라이버라 그래요. 한글 2010, 이거는 단순한 소프트웨어예요.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기계를 설치해주는, 기계를 인식시켜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USB 메모리 꽂으면 컴퓨터가 작동하잖아요. 그렇죠? 드라이버가 작동이 된다는 얘기예요. 드라이버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잉크 주입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순서가 드라이버 설치를 하라고 나오고, 뭐 응용 프로그램도 있어요. 프린터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설치하라고 나오거든요.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잉크를 넣어야 되잖아요. 잉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태로 배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잉크 카트리지 열어가지고 잉크를 딱딱딱딱 꽂아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잉크 주입을 해야. 그런 과정을 쭉 설명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뭐 전원을 연결해라, 뭐 어떻게 해라, 다 작동이 되고 나면 요렇게 화면에 뜰 겁니다. 프린터에서는 또 불이 껌뻑껌뻑 어디가 껌뻑껌뻑 거릴 겁니다 하고 다 설명을 해놔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설치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짜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여기는 장치 및 프린터, 여기는 이제 프린터가 있나 볼게요. 이 컴퓨터에는 여기 있네요. 999, 이게 프린터가 뭐 있다고요? 캐논도 있고. 이건 좀 지울게요. 이름이 불량스러워. 닭모이주나 999, 지지진가요? 여기 프린터가 하나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프린터를 하나 추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프린터 추가는 뭐냐면은 옛날 프린터 설치할 때 쓰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설치하는 거 아닙니다. 설명서대로 설치하시는 거예요. 설명서대로. 삼성 거를 사오면 삼성 설명서가 있고, 앱손을 사면 HP를 사면 거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 설명서대로 CD를 집어넣어라. 내 컴퓨터는 CD롬 드라이브가 없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렇게 해서 설치하는 건데 여기는 지금 제품이 없으니까 아주 옛날 프린터기를 한번 그냥 설치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 이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알아서 다 들어가니까. 자, 저는 그냥 요거로 한번 설치해 볼게요. 요거로 설치. 그러면 알아서 얘가 이 컴퓨터는 있으니까 프로그램이. 근데 이건 뭐냐면 공유를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물어보네요.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질문이 공유하는 거잖아요. 공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나 혼자 쓸 거야 라고 설치하면 자녀들 방에서 네트워크로 연결을 못 하죠. 나 혼자 쓰겠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그냥 공유할 거다 라고 써야 돼. 공유할 거다, 공유하겠다 라고 체크하고 다음 누르면 어차피 프린터기는 가짜니까 테스트 인쇄 안 되겠죠. 근데 실제로는 인쇄해 보셔야지. 그럼 잉크가 들어가서 촉촉촉 종이가 찍히는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렇게 앱선 요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 체크박스는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얘를 기본으로 할 거예요. 그럼 얘가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사람이 둘이 있죠? 이게 공유가 돼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유가 돼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제 핸드폰이 연결돼 그림이 돼 있죠? 자, 이건 공유가 돼 있다는 뜻이고, 이거는 기본 프린터. 기본 프린터는 뭐냐면 제가 여기에서 인쇄하고 명령을 걸 거 아닙니까? 그때 제일 먼저 나타나는 프린터기가 기본 프린터기예요. 확인 인쇄 누르면 촥 찍힐 거 아닙니까? 그게 기본 프린터야. 그럼 우리 집에 프린터기가 한 10개야. 상황에 따라 막 달라져. 사무실에 내려가면 프린터 여러 대 쓰시거든요. 그 중에 내가 제일 많이 쓰는 프린터기가 뭐냐? 그게 기본 프린터기예요. 근데 우리 집에는 지금 아빠가 프린터를 2대를 설치해 놓고 아빠는 주로 얘를 쓰나 봐. 근데 이제 건너방에 있는 자녀들 방에서는 요 프린터기를 사용하겠다 이거지. 그러면 얘도 공유를 걸어야 돼요. 얘도 프린터 속성에 가면 공유가 안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유를 걸면 얘도 공유를 하겠다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여기는 지금 안 보이지만 다른 거를 기본으로 바꾸고 나면은요, 보시면 이렇게 얘도 공유가 돼 있죠. 그러니까 뭐 얘를 공유하던 저걸 공유하든 간에 뭐 얘를 이제 기본으로 하면 기본 아이콘만 보이지 공유는 이제 가려지는 것 뿐이고요. 이제 공유는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공유를 하겠다라고 체크를 해놔야 자녀들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니까 자녀들 방에서는 아빠 프린터를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바로 이 방법대로 시작, 장치 및 프린터에 와서 자녀들 방에서는 자녀들이 사용하는 컴퓨터나 주방에 있는 엄마들이 쓰는 노트북에서는 프린터 추가, 이걸 하는 거예요. 이때 요걸 하는 거죠. 얘가 아니라 요거. 그러면 노트북이든 데스크탑이든 간에 하여튼 간에 유무선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얘 네트워크 프린터를 딱 이제 찾아보면 네트워크 상에 이런 프린터가 있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프린터가 있다고 보이면 얘를 다음 누르고 해서 프린터를 설치하는 거예요. 기본 프린터를 안 할 거고요. 저는 자녀들 방에서는 프린터가 이것밖에 없으니까 기본을 해야 되겠죠. 어디 갔지? 다시 네트워크. 아직 찾는 중이죠? 아직 찾는 중이에요. 왜냐면 지금 이거는 제 거잖아요. 이거 두 개 제 거잖아요, 지금요. 그런데 지금 뭐가 없어요? 네트워크로 여러분 컴퓨터하고 저하고 연결이 네트워크로 돼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프린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이제 네트워크로 찾으면 네트워크 프린터로 공유를 걸면은 이렇게 프린터 추가해서 네트워크를 검색하면 제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본으로 설정해 가지고
작동하시면 되는 거죠. 프린터를 연결하는 방법을 한번 좀 볼게요. 제가 어딜 갈 거냐면요, 다나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공유기를 한번 검색해 볼 겁니다. 여기 가보면 프린터를 먼저 좀 볼까요? 프린터를 좀 먼저 볼게요. 프린터에 보면은 이렇게 삼성전자, 캐논, 앱손, 뭐 이렇게 HP, 브라더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유선잭이라고 해서 인터넷 선이죠? RJ45잭이라고 하는 게 요겁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 선. RJ45잭이라고 그래요. 얘를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기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프린터기가 이렇게 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위에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림을 좀 봐야 되는데 그림이 나올려나 모르겠는데, 앞모습만 있는데 뒷모습을 봐야 되는데, 에이씨, 그림이 없다. 다시 삼성 걸 볼까요? 그림 좀 볼라 그래요. 그림 좀. 없네. 요즘 그림이 이렇게 인색하지? 다 아는 거라서 그림을 생략했나요? 요거 이제 프린터 그림이 여기 떴는데, 이건 앞면이잖아요. 앞면 말고 뒷면을 봐야 돼요. 뒷면. 앞면만 자랑을 하고 있으니 알 수가 있나? 잠깐만요. 설명서를 보면 또 있긴 있겠네. 예, 설명서. 프린터기 설명서를 보면은 여기는 지금 그림이 이렇게만 돼 있어서 안 보이지만은요. 프린터 RJ45대. 이건 RJ45가 아니라 50인데 이렇게만 되어 있네. 여기 프린터를 먼저 볼까요? 얘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나 좀 볼게요. 그러면은요, 이런 설명서들이 자, 이거는 이제 상단이고요. 요렇게 뒷면이죠. 여기 뒷면이죠. 여기 보시면 돼요. 여기 요 끝에 오른쪽에 얘를 좀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넘어가지 말고 여기 보면은 파워 연결하는 단자 있고요. 여기 USB 연결하고 RJ45 꽂는 데 있네요. 얘를 인터넷선을 프린터 뒤에다 꽂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이제 꽂았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얘를 잠깐만, 뒤에 그림이 있을래나? 앞부분만 설명을 해놔서 대부분은 뒷부분이 설명이 없으니까 제가 프린터 뒷면을 찾아본 건데, 그럼 이거를 공유기, 이제는 공유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예, 이런 거 보세요. 99,000원, 69,000원, 36,000원, 비싼 게 있어요.
이거 되게 비싸요. 그렇죠. 얘를 한번 꼭 찾아볼게요. 자, 공유기, 이게 유무선 공유기인데, 여기 있네요. 여기. 요 빨간 라인 있잖아요. 빨간 라인. 빨간 라인에다 꽂으면 돼요. 인터넷선을. 프린터랑 연결해서. 근데 그렇게 나온 프린터기가 가정용이 아니라 대부분 사무용이거든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러면 사무용 프린터를 별도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USB 단자에다가 프린터를 꽂아라 이거지. 그래서 요즘 이런 서비스가 나오는 거예요. 직장에서는, 사무실에서는 USB 단자로 꽂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 선을 꽂아버려요. 그냥 프린터랑 공유기랑 허브랑. 그럼 허브만 끄지 않으면, 공유기만 끄지 않으면 1년 360일 항상 인쇄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그 프린터기에서 한번 주는 프로그램 CD 주니까 인터넷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마다 다 설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나아요. 이게 나아요. 그런데 나는 공유기가 이런 기능이 없어 라고 하는 게 있죠. 구형 공유기. 제가 지금 가져온 모델들은 구형인데, 이런 구형 모델은 아까 제가 연결하듯이 이렇게 해야 돼요. 아빠가 프린터를 설치하고 나면 자네들 컴퓨터에서는 프린터 추가, 네트워크 프린터를 연결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공유기를 통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건데, 또 걱정되는 게 뭐냐면 아빠 컴퓨터랑 자네들 컴퓨터가 네트워크에 물려야 돼요. 안 물리면 못 하잖아요. 기계적으로는 물렸는데 라인은 소프트적으로 안 물려 있거든요. 우리 강의실은 어떻게 되어 있나 볼게요. 여기 네트워크가 어떻게 되어 있나 좀 볼게요. 여기 네트워크가 여기 있는데, 그렇죠? 네트워크 한번 가볼게요. 이거는 제 거 같고, 이거는 뭐지? 같은 얘기 같은데, 근데 네트워크 상에 좀 안 물려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하단에 가시면 그 인터넷 연결되어 있는 게 나타날 겁니다. 걔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 센터 열기를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공용 네트워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얘를 바꿔야 돼요. 홈 네트워크로.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 이렇게. 그럼 여러분 컴퓨터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컴퓨터도 다 홈 네트워크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 있는 컴퓨터가 다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을 해야만이 엄마랑 아빠랑 자녀들이랑 노트북이랑 데스크탑이랑,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홈 네트워크를 설정한 컴퓨터에 암호가 들어와요. 이 암호를 자녀들 컴퓨터에서 알려줘야 돼요. 야, 아빠 컴퓨터에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를 걸어놨으니까 이 암호를 물어볼 거다. 그럼 이 암호를 맞춰라. 그래야 너랑 나랑 만난다. 이건 언제든지 바꿀 수는 있어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암호 변경 그러면 암호가 알아서 쓱 바뀝니다. 내가 암호를 만드는 게 아니라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기계가 알아서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이 네트워크 암호를 여러분도 보시면, 여러분도 홈 네트워크에 들어오면 이 암호를 보라고 하거든요. 여기 가서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401 뭐 이렇게 써도 되겠죠? 401 호니까 401호 이렇게 확인 누르면 이제 네트워크, 홈 네트워크 401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401 네트워크를 찾아오셔 갖고 하시면 되지. 그렇죠. 여기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알려드린 암호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암호, 요 암호를 여러분이 보시고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네트워크 상에 만나고, 제가 아까 설치한 로컬 프린터를 여러분은 네트워크 프린터로 연결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잡하죠?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홈페이지에
이 PC 정비 자료실에 여기에다가 어디 갔더라? 아, 여기 있네요. 이 55번, 56번. 55번, 56번에 가면 네트워크 공유 설정하는 기능을 써놨어요. 어떻게 하는지. 공용 네트워크가 아니라 홈 네트워크로 바꾸고. 근데 얘는 왜 네트워크가 132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데, 네트워크를 계속 클릭을 하면 처음에는 네트워크가 1, 그 다음에 2, 3, 4에서 132번째 바꿨나봐요. 그 이름 바꾸면 되는 거지. 뭐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예. 자, 우리 집이니까 뭐 우리 집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아파트 동수 호수가 몇 호면 뭐 몇 호 이렇게 쓰든지 이름을 알아보게끔 만들면 되지. 그래서 아까 제가 홈 네트워크 이름 바꿔놨잖아요. 그렇죠? 401호 이렇게 바꿔놓죠. 여러분도 401호 해놓으시면 알아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유하는 거, 프린터도 공유하겠다고 체크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시고, 요 암호는 처음에 만드는 사람이 암호를 개설해줘요. 이렇게 알아서 윈도우가. 그럼 얘를 잘 갖고 있다가 착각 찍어놓고 그거를 저쪽에 있는 사람한테 보여줘야지. 야, 요대로 암호를 걸어서 네트워크에 진입해. 그러면 네트워크상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그 홈 네트워크라고, 여기 이제 네트워크로 이제 딱 하면 여기에 컴퓨터들이 쫙 연결이 돼요. 홈 네트워크 안에 들어와 있는 401호라는 홈 네트워크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저는 401 강사라고 돼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기 쫙 보이는 거예요. 401 강사라고 써 있고, 홈 그룹에 가보면 홈 그룹. 지금은 저 혼자 있나 봐요. 아직까지 저 혼자 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홈 네트워크에 진입을 하시면은 여기에 홈 네트워크에 가보면 많은 사람 컴퓨터가 쭉 연결되어 있어요. 절차가 쉬운 건 아니에요, 솔직히.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녀들 방에서, 자녀 PC에서는 네트워크 프린터로 설치를 해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홈 네트워크로 연결이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차가 되게 복잡하니까 에이 그러지 말고 공유기를 우리 좋은 걸 사자. 그래서 공유기 여기다가 그냥 프린터 꽂자. 그럼 이 공유기 설명서가 있으니까, 프린터 서버 설명서가 있으니까 그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외장하드를 달면 3.0이 빠르니까 프린터는 3.0에다 꽂을 필요 없어요. 2.0에다 꽂아도 충분하니까는. 프린터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전송하는 양이. 근데 이제 3.0은 속도가 빠른 거니까 여기다 외장하드를 하나 달아 놓는 거예요. 그 외장하드에 있는 데이터, 영화나 사진이나 음악들을 이제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듣고 싶다. 또 저쪽 방에서 나 영화 좀 볼라 그러는데 그 외장하드 줘요. 그러면 나도 보고 있어. 안 돼. 그러잖아요. 그 여기다 연결해 놓는 거지.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서 보여드린 여러 개 중에서 여기에 FTP 서버, 이런 스토리지 이런 설명서가 있을 테니까 이런 설명서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꽂아갖고 여기 지금 크라우드 백업 뭐 여러가지 이런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프린터 서버로 연결할 수도 있고, 프린터 서버로 사용할 수 있고. 그럼 여기다 프린터를 연결하면 일부 프린터는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 돼 있어요. 테스트 해보셔야 돼. 해보셔야 돼. 그러면 굳이 USB 메모리 USB 케이블 꽂아 가지고 내 컴퓨터 쓰다가 퇴근하면 컴퓨터 꺼버리면 딴 사람 못 쓰잖아요. 현재는 제가 제 컴퓨터 연결이 돼 있으니까 프린터를 제 거를 켜야만이 우리 애들이 와서 프린터를 인쇄하는 거거든요. 되게 불편해하죠. 근데 저희 집은 공유기를 거실에 매달아 놨어요. 천장에다가. 그래 널리 퍼지라고. 이렇게 펑 뚫린 가정이 아니잖아. 사무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여기다가는 공유기 옆에 두고 프린터를 꽂으면 딴 사람도 이렇게 네트워크로 신호로 유선으로 가면 좋은데, 매달아 놓으니까 프린터를 또 길게 빼야 되잖아요, 선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불편해 하니까. 그리고 우리 애들이 게임 같은 걸 좋아해서 그런지 뭐 게임 설정하고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꼬여가지고요. 네트워크 프린터를 작동되다가 안 되더라고, 어느 순간서부터. 그래서 이제 그것도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고, 그거는 뭐 제가 해야 할 몫이니까는. 근데 이 공유기는 보시면 되게 복잡해요. 설명서가 여기에 딱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안테나가 4개니까 뭐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설명서 여기 보시면은 기가비트 인터넷 무선은 2600 최대 2600까지 지원한다 그랬는데 이건 다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5기가로 가면 400메가 200메가 뭐 하여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선만큼 빨리 가지는 않는데 듀얼밴드를 지원하는 스마트폰은 듀얼밴드 지원하거든요. 요즘 거는요. 그러면은 또 빨리 움직이겠지. 이 안에 메모리도 들어있어요. 메모리가 있어야 이 안에도 작업을 할 거 아닙니까? 공유기도 작업을 하려면 모든 작업은 다 메모리에서 하는 거거든요. 제가 구매해서 쓰는 이 공유기는 메모리가 256메가예요. 얘는 1기가 1024메가고요. 그러니까 얘는 제 것보다 메모리가 4배 많은 거예요. 4배 많은 거예요. 그리고 CPU가 1.4GHz고 그건 어딘지 모르겠네. 예. 듀얼밴드라 그래서 주파수가 2가지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 높은 주파수 2개가 움직이니까 저쪽 스마트폰에서 높은 주파수로 받으면 높은 주파수를 쓰면 되고, 또 낮은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 중에 구형 스마트폰은 낮은 주파수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또 낮은 주파수로 작동을 하면 되고. 이건 무선할 때 유선은 어차피 선을 꽂아서 쓰는 거니까. 근데 그 무선 신호가 A신이, N이니, B니, A니 이런 거를 연결한다 그러고, 안테나 4개 있다 그러고, 안테나 4개 있고, 제 거는 안테나가 5개짜리고, 근데 안테나가 분리가 안 돼요. 안테나가 분리되는 공유기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다란 출력이 강한 안테나를 꽂으면 멀리도 갈 수 있어요. 우리 집에서 저 길 건너편 가게가 하나 있는데, 우리 가게가 거기서 무선을 인터넷을 쓰고 싶어, 아파트에서. 그럼 아파트하고 길 건너까지 거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안테나를 높은 거를, 긴 거를, 출력 센 거를 사서 쓰면 되고. 그렇게 해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이 다 뭐 되게 복잡해요. 뭐도 되고 뭐 IPTV도 지원이 되는데, 뭐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나 보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좀 볼게요. 이건 확장기예요. 확장기. 우리 집은 100평이는데 집이 커가지고 공유기 하나 달아놓으면은 다 작동이 안 돼. 저 끝에 방은 신호가 약해. 그럼 중간에 이거 꽂아 놓으면 돼요. 그럼 얘가 중계기가 되는 거예요. 중계기.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건 무선 랜 카드고요. 중계기, 확장기 이런 거. 얘는 굉장히 비싸요. 그렇죠? 굉장히 비싸요. 얘는 뭔데 이렇게 뭐 무섭게 생겼는데? 우주 비행선처럼 생겨가지고, 우와, 에이수스 거네요. 아수스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4K UHD 방송 동영상도 그냥 막 촥촥촥 전달이 되나봐요. 되게 있어 보이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집에 이렇게까지 할 일은 없고, 집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좋은 데서는 이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는 저런 거지 뭐. 그 PC방 같은 데 좋은 거 써야지. PC방에선 가정용 쓰면 안 됩니다. 금방 고장 나요. 접속자가 많으니까. 이건 안테나가 분리가 되죠? 안테나도 긴 거 팔아요. 긴 거 팔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얘를 쓴다. 500제곱미터를 커버한대. 와. 여기는 꽂는 데가 여러 개짜리가 있고 8개짜리가 있고 4개짜리가 있네. 그렇죠? 얘는 8개래. 8개. 다른 데는 이렇게 작은데 얘는 많대. 많아. 네. 여러 개를 나눠서 작동한. 자기는 이게 좋다는 얘기지 뭐. 이게 비싸죠. 얼마야 아까? 38만원. 어디는 40만원 가량 가네요. 그렇죠? 가정에 이거 달아놓으면 뭐 끝도 없겠지. 얘는 안테나 6개네요. 그렇죠? 이거는 무선 안 되고 유선만. 유선 공유기. 무선은 안 돼요. 안테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또 무선만 되는 것도 있어요. 무선만 되는 거. 유선은 안 되고. 예. 이것도 뭐 이렇게 돼 있고. 확장기 이런 것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제 가정에다가 어떻게 연결하느냐. 이제 사서 꽂았단 말이에요. 꽂았으니까 확 설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다니다가 주변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려고 이렇게 쭉 눌러보면은 IP 타임 하고 떠 있어요. IP 타임. IP 타임이 이거예요. 이 회사 거야. 그러니까 이 공유기 사용자는 IP 타임이 아니지. 자기가 IP 타임 사장이야? 어떻게 해놔야 돼? 402호 이렇게 바꿔야지. 우리 집하고 바꿔놔야지. 여기 보면은 북부하고 써있잖아. 이렇게 이름을 써놔야지. 예. 그런 설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여드릴게요. IP타임이라는 회사에 가면 이런 걸 팔아요. 이런 걸 판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 제가 여기 인터넷 선을 빼갖고 꽂으면 제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는 설명서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설명서. 여기 펌웨어 말고 유틸 한번 찾아볼게요. 기가비트 하고 없네. 제품 설명서 공유기 아무거나 한번 찾아보자 뭐. 네, 여기 있네요. 그렇죠? 네, 이걸 한번 제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거. 그러니까 공유기를 사시면 이렇게 설명서가 포켓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를 펼쳐면 쭉 보이고요. 그렇죠? 그럼 이제 무선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유선을 어떻게 연결할 건지 설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사실은 여기 주소창에다가 192.168.0.1 192.168.0.1이라고 치면 여긴 연결이 안 되는데 공유기가 툭 튀어나와요. 처음에 공유기는 아빠 컴퓨터에다 연결할 거 아닙니까? 모뎀에서 공유기를 연결해 가지고 그 공유기에서 아빠 컴퓨터로 연결을 해 놓고 처음에 작동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아빠 컴퓨터에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치면은 그 프린터기를, 공유기를 찾아줘요. 찾아준단 말이야. 근데 잘 어려우면 그냥 프로그램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에 이대로 이렇게 설치하시면은 그 다음에 순서가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이걸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다시 하나. 인터넷 연결도 하나 좀 보여드리고요. 이것도 인터넷 연결인가요? 이거 무선 랜이죠? 인터넷 연결. 이것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요. 자, 여기다가 인터넷상에다가 이렇게 칠해요. 이렇게 IP 타임이라고 쓰래요.
그 다음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우측 하단 바로가기 메뉴에 설치 도우미를 클릭하래요. 뭐를 다운로드 받으래요. 어떻게 하래요. 자, 이제 이겁니다. 이렇게 설치 도우미가 이제 작동이 되고 나면 CD를 설치하면 뜨는데, CD를 내가 CD롬 드라이브가 없으면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라는 얘기지. 자, 그 다음에 연결이 돼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것이 지금 확인이 안 되면 그냥 뭐라고 아까처럼 192.168.0.1이라고 치면 나와요, 자동으로. 그러면 이 공유기가 쫙 열립니다. 공유기 기계가. 그럼 공유기 기계 안에다가 자동으로 할 건지 수동으로 할 건지 설정을 해요. 근데 우리는 교육기관이라서 수동으로 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는 자동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자동에다 놓으시면 돼요. 자동에다 놓으시면 이 공유기가 알아서 설정을 해줍니다. 다음 버튼 누르고 여기다가 이제 관리자 이름 넣으라 그래. 이거는 뭐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거는 내가 로그인 할 때 쓰는 거니까, 내 기계니까. 다른 사람이 내 기계를 만지진 못할 테니까 이건 안 하셔도 되고. 이건 관리자고요. 그리고 나서 테스트를 해봐야지. 인터넷 신호가 공유기를 통해서 잘 작동되는지. 다 되고 나면은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하라고 돼 있는데, 불안하면 이런 걸 해라는 거죠. 자, 인터넷 연결하는 거. 여기 그림 다시 보여드리면 자동으로 알아서 할 거예요. 우리 강의실은 자동으로는 안 돼요. 수동으로 해야 돼요, 우리는. 그럼 공유기 선에다 인터넷 꽂혀 있으니까는 이대로 순서대로 이렇게만 해주시면 알아서 기계를 찾아주고 짝짝짝짝 작동이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굳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설명서가 복잡한 것 뿐이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유선은 중요한 거는 무선이에요. 무선. 우리 집에 이제 이 무선 인터넷이 작동이 돼야 되니까 무선 인터넷 접속을 해야 되니까는 이제 관리자,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요거예요. 채널을 선택해야 돼. 채널. 유선은 어차피 선 따라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는데, 무선 주파수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같은 주파수라도 여러 개 신호가 돌아다닌단 말이야. 우리 옆집도 인터넷을 할 거고 앞집도 인터넷을 할 거고. 그러면 이 주변에 없는 신호를 찾아야 돼요. 같은 채널을 쓰면 중복될 수가 있으니까 신호가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채널 검색을 딱 누르면 기계가 알아서 주변 채널을 쫙 검사를 해요. 그래서 이 당신네 가정에서는 채널 6번이 좋아요, 5번이 좋아요, 7번이 좋아요 하고 딱 떠요. 그럼 오케이 하고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바꿔야지. IP타임이라고 하지 말고 우리 집 철수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럼 여러분이 이제 와이파이 공유기, 와이파이 신호를 찾으려고 와이파이를 딱 가보면 철수네 하고 뜰 거란 말이야. 그럼 그게 우리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암호를 걸어줘야죠. 암호나 쓰면 안 되잖아. 우리 강의실은 지금 개방돼 있으니까 쓰는 거지만 우리 집에 있는 건 개방하면 안 되잖아요. 막 들어오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암호를 정해야 돼. 암호를. 그럼 그 암호는 우리만 알아야죠. 남들한테 알려주면 안 되겠지. 제일 만만한 게 1, 2, 3, 4, 5, 6, 7, 8 이러면 안 돼. 남들도 대충 알고 들어오면 안 되지. 복잡하게 만들어야지. 저희 집은 제 주민등록번호로 만들어놨어요. 우리 집은 알지. 남들은 모르죠. 그렇죠? 제 주민등록번호 모를 테니까는.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무선 신호도 정확히 이제 잘 작동되는 거고, 그렇게 작동이 되니까는 이제는 뭐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게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잠깐만요. 공유기에도 속도가 있습니다. 아까 빠른 거 느린 거 있었어요. 그렇죠? 유선은 상관이 없는데 유선은 100메가
100메가 bps가 있고요. 이 1000메가 bps니까 이거를 우리는 1기가 bps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기가 인터넷. 예전에 10메가도 있었어요. 근데 10메가는 사라진 지 오래됐고 대부분은 다 100메가를 씁니다. 저희 집도 100메가 쓰거든요. 기가 인터넷을 하려면은 시공업체에서 KT나 SK텔레콤이 아파트나 이런 데 와가지고 공사를 새로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가 인터넷을 이제 지원을 하니까는 기계는, 컴퓨터들은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돼요. 10년 전서부터 기가 인터넷이 지원이 되게끔 기계는 생산해서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실제 환경이 기가 인터넷이 안 됐던 거지. 그러다가 이제 기가로 인터넷 해가지고 뭐 기가로 광고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기가 인터넷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제 환경이 바뀐 거죠. 그렇게 인터넷 환경이. 그런데 이제 유선은, 그런데 무선이 예를 들어서 2기가 bps 같으면 어떻게 돼요? 2기가 bps 인데 유선은 1기가 bps, 100메가야. 100메가 bps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 있는 네트워크 공유기에서는 2기가 2000이라는 속도로 가는데 얘가 실제 인터넷으로 빠져나갈 때는 100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집도 현재 저희 집에 유선은 100메가로 돼 있어요. 시설업체 SK텔레콤은 100메가 인터넷을 제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집 안에 있는 환경은 어마어마하게 빨라요. 2기가예요. 2000메가라고. 2000메가는 뭐 할 거야? 안방에 있는 스마트폰에서 건너편 자녀들이 쓰는 스마트폰이나 PC로 데이터를 보내고 할 때는 2000으로 보낼 수 있는데 네이버로 접속할 때는 어차피 유선을 통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네. 그땐 100메가 밖에 못 나가지. 그러면 블루투스를 연결했는데요. 뭐 하다가 끊겨요. 블루투스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잖아요. 블루투스도 얘랑 좀 공유. 이렇게. 블루투스는 이 기계하고만 하는 거지. 기계랑 직접 하는 거지. 그렇게 중간에 끊기는 어떤 이유일까요? 그거는 중간에 간섭 신호가 들어와서 그런 거죠. 중간에 이제 주파수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왜냐면 블루투스도 무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무선 신호가 다른 주변에 있는 신호들하고 간섭 효과를 받으면 중간에 끊어지거든요. 예전에 전화 혼선 잡음 이런 것처럼 블루투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도봉산 꼭대기 가가지고 내 핸드폰하고 내 블루투스 이어셋하고 연결하면 나 혼자 연결돼 있으니까 그때는 주변에 신호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들리겠지. 근데 지하철 타보면 다 많은 사람들이 다 블루투스 이어셋 꽂고 쓸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이파이도 들어가 있고 막 동네방네. 그러면 신호가 간섭이 생기니까 안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지직 그럴 수도 있고 노래 듣다가 중간에 노래가 끊기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주변 환경 때문에 그래요. 얼마의 정도까지 블루투스 들어가 있고 저도 보니까 차에서 가면서는 옆에 차가 저희한테 이렇게 뜨는 거 같더라고요. 블루투스는 이 본 기계하고 뭐 블루투스 그 리모컨이라든지 셀카 리모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10m 정도에서 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10m를 벗어나면 신호가 약해서 못 쓰거든요. 집에서 블루투스 마이크하고 네. 태블릿 PC 그 동영상 태블릿 PC하고 연결했거든요. 네. 했는데 마이크에서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중간에 끊기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생겨요. 그리고 양이 많이 움직이면 신호 양이 많으면 네. 덤프 트럭으로 싣고 가야 되는데 차가 티코야. 그러면 양을 못 싣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버벅버벅 거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블루투스는 지원을 하는데 고음질로 가느냐 저음질로 가느냐 그것도 세팅하셔야 되고요. 그때는 블루투스 마이크가 음질이 떨어지면 그 안에 들어가는 이제 주파수 신호를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음으로 가야지. 저용량으로 가게끔 움직여야지. 어차피 고용량으로 가려면 대역폭이 넓어지니까 신호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리 크게 안 나요. 그냥 블루투스 기계가 좋아야지. 저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블루투스 이어셋 요거는 굉장히 수신 감도가 좋습니다.
예,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제 페어링을 해서 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가 페어링해서 쓰는데 감도 좋더라고요. 잘 들려요. 그런데 이제 얘가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핸드폰은 강의실에다 두고 잠깐 화장실을 간다든지 하면 거리가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띠딕 신호가 와. 거리가 멀어집니다 하고. 그러면서 끊기지 당연히. 그 얘는 한 몸이어야지. 10m 이내까지는 한 몸으로 움직여야지. 그런 거는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떤 거는 10만 원이고 어떤 거는 만 원이야. 그럼 10만 원짜리가 좋은 거겠지. 바가지 씌워서 10만 원이 아닌 이상은 10만 원짜리가 좋으니까 10만 원이겠죠. 기능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 명이 동시에 접속을 하면 느려져요. 이론적으로 안 느린데, 예. 근데 요게 뭐가 있냐면요, 스위칭 허브가 있고요, 더미 허브라는 게 있어요. 허브라는 건 여러 명 연결하게끔 쓰는 게 허브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더미 허브는 100이라고 하는 속도가 들어오면 둘이 연결하면 50, 50 나눠가는 거고요. 열이 접속하면 10배께는 안 가요. 통신 속도가. 근데 지금 더미 허브를 안 써요. 예전에는 스위칭 허브가 너무 비싸가지고 못 썼는데 지금 스위칭 허브 쌉니다. 싸요. 저희 집에는 그 공유기에서 방으로 선이 하나씩 가요. 유선이 하나씩 가거든요. 그럼 애들은 공부방에 큰애 작은애 거기도 노트북 데스크탑 4대를 돌린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럼 거기다 신호를 4개를 보낼 수가 없으니까 한 신호만 보내요. 한 신호 보내서 그 방에다가 허브를 달아놨어요. 8포트짜리 허브를 달아놔가지고 그것도 다 꽂으면 되죠. 그럼 하나는 데스크탑, 하나는 노트북, 하나 큰애 거, 하나 작은애 거. 그럼 4대까지 다 연결이 되고 8대 연결이 되고, 또 제가 쓰는 거실에도 그 소재에도 선이 들어왔으니까 허브 돌리면 되고, 그리고 이제 거실에도 또 여러 명이 또 컴퓨터를 써야 될 수도 있잖아요. 유선을. 그러면 거기 또 선을 넣어주고. 그러니까 허브는 굉장히 저렴해요 요즘은요. 아까 우리 강의실에 있는 허브들은 기업용으로 쓰는 거지 가정에서 쓰는 건 아니라서 비싼 거고요. 가정에서 쓰는 허브는 되게 쌉니다. 여기 잠깐 찾아볼까요? 허브 허브예요. 이거는 허브야. 요거는 지금 16포트 허브네요. 이렇게 여러 대 꽂는 거죠. 여러 개 16명 연결하는 거죠. 16명. 이거는 커요. 굉장히 큽니다. 일반적인 교과서들보다 커요. 등치가 뭐 10만원이면 사고요. 요거는 8포트짜리 가정용에 일반적으로 쓰는 거예요. 이거는 공유기보다 작습니다. 공유기보다 작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선을 꽂아 갖고 쓰는 거죠. 여러 대를. 이런 허브는 아까 금액을 보니까는 뭐 한 35,000원, 36,000원이면 사요. 이런 거를 사가지고 방방마다 하나씩 꽂아 놔줬어요. 그러면 선은 유선을 하나씩 꽂아주고 거기서 신호를 다 뺐으면 되니까. 그렇죠. 이런 거는 굳이 사기가 그렇고 가정에서. 그렇죠. 강의실은 이런 걸 쓸 수밖에 없죠. 강의실은. 근데 아까 보셨던 대로 이 허브도 제작하는 회사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까 저기 3콤이었었죠? 쓰리콤이 안 나오나? 너무 비싸서 안 나오나? 쓰리콤. 이런 거 보세요. 비싸잖아요. 그렇죠? 예, 기업형이 쓰는 겁니다. 기업형.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굳이 우리가 쓸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아까 요건 설명서는 잠깐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우리 스마트폰을 TV로 연결할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 텔레비전 사실 때 모니터라든지 텔레비전을 사실 때 뒤에 단자가 있어요. 단자. 여기 보면은 MHL 단자라는 게 있어요. MHL 단자. MHL 단자라고 해서 스마트폰을 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마트폰에 있는 내용이 TV로 나가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TV를 사실 때 여기도 MHL 단자가 있어요. 네. 우리 여기 지금 강의실에도 그러면 거기에다가 MHL 케이블을 사시면 돼요. MHL 케이블을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MHL 케이블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팔아요. 미러링 케이블 뭐 이런 거 팔죠. 그렇죠? 이런 걸 사셔가지고 금액은 막 2만원 정도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이걸 사가지고 한번 꽂아볼게요. 이거는 되게 저렴한데 저거 옛날에 설명해 주셨거든요 하시는데 제가 여쭤보고는 저 앞에 프로젝터 화면에 예. 띄우는 그런 예, 압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네네. 자, 이거를 TV로 연결하고 요거는 핸드폰, 요거는 텔레비전 이렇게 연결하면 되는데 문제는 프로젝터로 연결하려 그래요. 그럼 프로젝트도 저기 빔 프로젝트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도 MHL 단자가 있으면 편하겠죠? MHL 단자가 있으면 MHL 케이블 긴 거 뭐 5m, 10m짜리 있으니까 그걸 사가지고 내 핸드폰에다 꽂아가지고 누르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리모컨에서 빔 프로젝트 리모컨에서 입력 신호를 컴퓨터 신호로 바꾸느냐 MHL 신호로 바꾸느냐 외부 입력만 바꿔주면 서로 지그재그 바뀔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저는 컴퓨터에다가 한번 스마트폰 화면을 띄우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그러려면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유선을 연결했어요. 유선이나 와이파이를 연결하면 돼요. 자, 먼저 우리 센터 선생님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모비즌. 이거를 PC에 설치하셔야 돼요. 모비즌. 그리고 제 핸드폰도 모비즌을 설치해서 작동을 시켜야 돼요. 저도 모비즌은 갖고 다녀요. 여기 어디 있더라? 모비즌 미러링이라고 저도 앱을 깔아놓고 써요. 그러니까 모비즌을 여기다 설치하시고, 자, 얘를 한번 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아이디 패스워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예, 여기다가 시작하기. 그럼 제 핸드폰이 여기 연결되어 있는 거 있으니까 확인. 자, 잠깐만요. 뭐라고 돼 있지? 왜 연결이 안 되지? 제가 여기 와이어리스라고 썼네요. 에이, 바보야. 제가 틀렸네요. 여기 USB로 제가 연결했다 그랬죠? 조금 전에. USB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USB 체크하고, 얘는 지금 무선 인터넷을 스마트폰에서는 와이파이를 쓰는데 제 PC는 유선으로 되어 있잖아요. 같은 와이어리스가 아니라서 다시 한번 접속해 볼게요. 자, 오케이. 요거 USB 디버깅이라고 하는 거를 세팅해 줘야 돼요. 컴퓨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걸 하셔야 돼요.
연결된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PC하고 핸드폰 화면을 프로젝트 번갈아 보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저희 강사들은 그냥 여기다 핸드폰을 띄워요. 이렇게 핸드폰을 띄워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음악을 듣겠다라고 하면, 대신에 음악은 핸드폰에서 나오겠지 PC에서 나오진 않지. 그러나 목록은 보여드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제 핸드폰에 들어있는 제 노래 음악들이에요. 징글징글하게 많죠. 듣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많이 갖다 놨는지. 엄청나게 많아요. 아바 좋아해서 아바 것도 갖다 놨고요. 아바 전곡을 다 갖고 있는데, 조수미 씨 전곡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뭐 갤러리에 들어가면 제가 찍은 사진도 있겠죠. 그렇죠? 이런 거 저런 거. 그렇게 해서 보여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비즌이라는 프로그램, 모비즌은요, 제가 찾아봐 드릴게요. mobizen.com. 네, 모비즌 업체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예, 그러면 미러링 PC 버전 뭐 여러가지 이런 것들이 있고요. 오른쪽에 뭐 PC 원격 제어 뭐 이런 거 여러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최근에 뭐가 바뀌었어요. 기능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예. 다운로드 받고 회원 가입해서 연결하면, 그리고 이제 정식 버전, 이거는 이제 LTE 통신망을 통해서도 연결이 돼요. 핸드폰은 집에 있고 컴퓨터는 사무실에 있고 뭐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좋은 길. 돈 내고 써야죠. 1개월에 4,000원이래. 안해. 예. 여러가지 이런 것들은 판매합니다. 모비즌이 처음에는 좀 버벅거리더니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그 설명서 같은 것도 다 나와 있고요. 대신에 모비즌 앱은 깔아야 돼요. 스마트폰에도 깔아야 되고 PC에도 설치해야 되고, 그래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대로 다. 여기서도 이렇게 클릭하면 나타나요. 여기서도 작동이 되고, 스마트폰을 누르면 스마트폰도 작동이 되고, 네, PC에서도 작동이 되고. 제가 지금 핸드폰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PC에서 클릭해보면 PC에서도 이렇게 제가 마우스를 클릭한 거를, 이게 어떨 때 좋으냐면요, 사무실에 핸드폰을 가지고 이렇게 꺼내보고 막 뭐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싫어해요. 일은 안 하고 핸드폰 쳐다본다고. 근데 얘는 이제 핸드폰에 넣어놓고 여기 컴퓨터에 올려놓고 여기 떠 있으니까 컴퓨터 하다가 핸드폰도 하고 카톡도 할까? 그럼 카카오톡 열리면 카카오톡 연결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예, 다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클릭. 손 쇼핑몰에서 택배 회사에서만 왔는데, 이렇게 눌러보면 클릭하면 뜰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럼 뭐, 저 사람 컴퓨터 한다고 생각하지. 그러니까 카카오톡도 PC 버전이 있잖아요. 그 PC 버전을 쓰면은 컴퓨터에 남잖아. 핸드폰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해야지. 그래야 두고두고 쓸 수 있지. 그렇게. 요거 한번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예, 다듣게 요거는요. 예. 그런데 아까 여기 보면 디버깅 하라는 말이나 디버깅. USB 케이블로 꽂았는데 지금 외부랑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에다가 외부로 들락날락거리는 걸 허용해줘야 돼요. 그 USB 디버깅을 허용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 관리자 화면에 가면 그 디바이스 개발자 옵션인가? 예, 그런 거에 보면 USB 디버깅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막아놓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거는 이 디버깅을 해놓으면 또 안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껐다 켰다 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런 것들이 있다더라 하는 거 알려드렸고요. 얘는 뺐다 폈다 하면 예. 그 다음에 테더링이라는 말씀을 아까 질문하신 것 같은데, 테더링이라는 말은 제가 그 태블릿을 갖고 다니는 게 있거든요. 오늘 못 가져왔는데 얘는 와이파이 전용이에요. 근데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은 자가 인터넷 통신망이잖아요. 와이파이는 공공기관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해 주는 거라면 내가 무료로 쓸 수 있지만, 뭐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커피 매장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런 데 가면 와이파이 제공해 주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데를 잘 안 가니까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왕에 큰 화면으로 제가 인터넷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하철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와이파이는 통신 비용을 내는 사람만 쓰는 겁니다. 제가 핸드폰 요금 내잖아요. SK텔레콤, KT, U+에 그런 사람들만 그거를 무료로 쓰는 거예요. 저는 SK텔레콤 통신망인데 KT 거를 내가 와이파이를 쓰고 싶다? 돈 내라 그래요. 못 써요. 그러면 와이파이 전용 태블릿을 갖고 왔단 말이에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는데 얘는 와이파이가 신호가 안 잡히면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못 쓰는 거죠. 근데 핸드폰은 LTE가 되잖아. LTE가 그 LTE 신호를 와이파이로 변환시켜서 내 노트북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도봉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인터넷 되죠? 근데 거기 노트북 돼요? 와이파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내 핸드폰을 LTE 통신망으로 신호를 받아서 유선이든 무선이든 간에, 요즘은 와이파이가 무선으로 노트북 지원하니까 내 스마트폰에서 테더링을 설정해 버려요. 테더링은 내 통신 요금에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나는 3기가 통신 요금을 내. 그러면 3기가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 범위 벗어나면 돈을 추가 요금 내야지. 그렇지. 그거를 내 노트북이나 내 태블릿에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쓰는 와이파이를 내 노트북에다가 와이파이 신호를 다시 보낼 수는 없어요. LTE 신호를 와이파이로 바꿔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핸드폰은 LTE 요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 요금제 내에서는 벗어나면 추가 요금 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제 인터넷이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10기가짜리 통신망을 쓰고 있다, 10기가 용량을 쓰고 있다. 그런데 애들이 노트북 하나 들고 오고 태블릿을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인터넷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 둘 다 인터넷 쓸 수 있게끔 제가 와이파이를 설정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A라는 애는 3기가를 쓰고 B라는 애는 2기가를 쓰면 제 핸드폰에서 벌써 5기가 쓴 거죠. 그렇게 해서 5명까지, 5대까지 연결이 될 거예요. 보통 스마트폰에서 테더링 하면. 여러분, 테더링이라고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요렇게 테더링을 하면 핸드폰에서 신호를 받는 LTE 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로 바꿔서 해주는 거죠. 그러면 요 핸드폰에서 휴대용 와이파이 핫스팟 뭐 이런 거 있단 말이야. 테더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가지고 신호를 바꿔줘야 돼요. 이렇게 켜짐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사용하는 무선 통신망을 와이파이로 바꿔서 보내주는데, 그러려니까 나는 예전에 수십만 했었잖아요. 이 핸드폰은 수십만 했었는데 다른 노트북으로 송신을 해줘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배터리가 빨리 닳지. 이 핸드폰이 빨리 닳아. 그래서 보조 배터리를 달아놓고 한다든지 이렇게. 예. 데이터 요금은 스마트폰에서 나가는 거죠. 그렇죠? 무제한 쓰시는 분들은 좋지. 무제한 쓰시는 분들은 무제한 요금을 쓰니까는 그걸 해놓고 노트북도 그 스마트폰에서 신호를 보내면 되고, 그럼 뭐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게임기도 요즘 와이파이 이용해서 게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스마트폰에 써야 되고, 대신에 스마트폰이 골병 들지.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될 거예요.
요거는 무슨 질문인가요? 바탕화면에 아이콘을 지우면 프로그램 삭제가 제거되는 게 아니고요. 자, 잠깐 볼게요. 자, 요거. 얘를 제가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되죠? 아래 한글이 사라지나요? 아이콘만 사라지는 거죠. 아이콘만 사라지죠. 그럼 이름 바로 가기 아이콘을 왜 쓰는 거예요? 진짜 아이콘을 삭제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모조품을 만들어야지. 얘는 실제 아이콘이 어디 있냐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얘가 실제 아이콘이야. 어디에?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에, 어디에 이렇게 가 있어. 얘를 휴지통으로 버리면 아래 한글 못 쓰는 거지. 그러면 아래 한글을 삭제할 때는 아이콘을 삭제하는 게 아니라 지역판에 가서 프로그램 기능 가서 여기 가서 여기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보시고 여기 지금 한글이 여기 있네요. 그렇죠? 오른쪽 눌러 제거. 그러면 얘가 제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거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프로그램 추가 제거에 가서도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 관리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항목을 선택하고 제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이유는 모르겠어요. 특히 아주 안 좋은 애들이 제거가 안 돼. 그게 뭐냐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다 제거가 돼요. 그런데 그 광고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제거하면 광고 효과가 안 나오니까 제거가 안 돼. 제거 명령을 걸었더니 제거됐대. 그럼 또 있어. 제거했어. 제거됐대. 그럼 또 있어. 그렇게 어떤 경우는 10번을 제거하니까 그때 제거가 되더라고요. 오, 그냥 막 이 전화보다 더 짜증나. 막 그래요. 막 열이 올라오고 그래요. 그러면 방법이 뭐냐?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이용해서 삭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스러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하지는 마시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어느 자격증, 컴퓨터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도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직접 설정하는 경우는 시험에 안 내요. PC 정비사는 실제 냅니다. PC 정비사 시험은 예를 들어서 한글 2010을 삭제하는 거를 레지스트리 편집기에서 삭제하시오 이렇게 하면 제가 레지스트리에 가서 편집기로 가서 삭제를 해요. 그래서 딱 봤더니 삭제가 되면 오케이, 삭제가 안 돼서 땡 이런 거지. 근데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요게 잘못하면 레지스트리라고 하는데 이 레지스트리를 잘못 건들면 바보 돼요. 사람으로 말하면 신경구조예요. 신경구조. 최근에 김병지 씨 축구선수 있잖아요. 골키퍼 꽁지머리. 이분이 신경이 끊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척추를 다쳤는데 그래서 감각이 없대요. 몸이. 안타까워. 그 사람 유명하고 재밌잖아요. 그렇죠. 골키퍼가 쫓아가서 골인도 넣잖아. 그런 유명한 선수인데 교통사고 나서 다쳤는데 신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지금 감각이 없대. 하반신 마비가 돼가지고. 근데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이니까 운동하고 물리운동하고 물리치료하고 한번 날 걸 가라고 열심히 운동한다 그러더라고요. 레지스트리는 그런 거예요. 신경구조를 건드리는 거예요. 잘못하면. 알고 딱 빼내면 좋은데 모르고 엉뚱한 걸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 컴퓨터가 멈춰요. 자, 시작. 어디 가도 레지스트리라는 말은 없어요. 왜? 아는 게 힘이지만 얘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쓰는데 여기다가 REGEDIT 이렇게 시작 버튼 눌러서 이렇게 그걸 검색해요. 이걸 검색을 해서 편집기가 뜨지 않습니까? 여기 시작 버튼 누르면 시작 버튼 눌러서 여기다가 레트 에디터 이거 뜨잖아요. 이렇게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5가지 종목이 있어요. 5가지가.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있는데 가시면 뭐가 되게 복잡해요. 기기적인 거, 하드웨어적인 거, 소프트웨어적인 거 다 있는데 결론부터 보여드릴게요. 로컬 머신, 소프트웨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커런트 버전, 어인스톨. 되게 멀리 왔죠. 그렇죠? 여기가 프로그램이 설치된 목록이에요. 얘가 뭔지 여기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써있네. 얘는 뭔지 무비 메이커래네. 이거는 안철수 연구소에서 만든 안랩. 요거는 포토 한컴 오피스 2010 이거네요. 그렇죠? 그럼 얘를 삭제하면 어떻게 된다? 삭제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간단해요. 잘못 건들면 바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쭉 내려가시면 일반적인 말로도 써 있어요. 네이버 포토뷰어 이렇게 우리말로도 써 있는 거 있어요.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네이버 툴바 이런 것도 있는데 이렇게 돼 있으면 그나마 찾기 쉽죠. 근데 모르는 건 다 이렇게 찾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씩 눌러가면서 다 체크해야 돼요. 어떤 거는 고질적으로 제거가 안 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은 여기 와서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함부로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때 개별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공개적으로 실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PC 정비사 시험도 레지스트를 직접 실행하는 게 아니라 에뮬레이터를 돌려요. 시뮬레이션. 가상으로 돌리는 시험을 봐요. 왜냐면 레지스트 잘못 건드리면 컴퓨터가 멈춰버리니까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시뮬레이션만 돌리는 거로 시험을 내요. 자,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하는 사용하는 용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 쓰시는 경우 봤어요? 병원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 병원 드라마 보면 간호사 선생님도 의사 선생님도 다 모니터 2개씩 쓰잖아. 최근에 저도 정형외과를 갔더니 한쪽에는 진료 카드 제 거에 보이고 한쪽에는 뭐 처방하는 거 보이고 모니터 2개를 연결해서 쓰고 있어요. 모니터를 큰 거를 쓰셔도 되지만 모니터를 여러 개를 사용하셔도 되고요. 최종적으로 우리 컴퓨터에 10대까지 모니터를 연결할 수 있어요. 10대까지. 자, 우리 뒷사람 컴퓨터 한번 보실래요? 뒷사람 컴퓨터 본체 뒷자리 모니터 말고 본체. 거기 보면 모니터 연결하는 단자 보이세요? 네. 자, 앞에 보세요. 이제는요. 요런 그림 보이세요? 요런 그림이요? 요런 그림 여기 요런 거? 요게 이제 모니터 단자인데 우리 강의실은 다른 거로 좀 보여드릴까? 요렇게 하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어요. 얘가 밑에 있습니까? 저 위에 있습니까? 우리 강의실은 USB 단자 위에 있을 텐데 USB 꽂는 자리 위에 보면 파란 거 꽂혀 있죠? 근데 거기 하얀 거 남아 있죠? 예. 그러니까 모니터 2개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컴퓨터 본체에 모니터가 2개가 연결이 돼요. 이거를 내장 그래픽 단자래요. 내장 그래픽 카드. 요거는 외장 그래픽 카드. 자, 그림을 다시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요. 모니터를 3개를 연결하고 싶어요. 모니터를 3대. 모니터를 3대를 연결하려면 3군데를 꽂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강의실 컴퓨터는 2개밖에 못 꽂잖아요. 그 장치를 사야지. 이런 장치를 사서 이 그래픽 카드라 그래. 그래픽 카드를 사서 하나, 둘, 셋, 넷, 4대까지 연결하네. 그 모니터가 연결이 돼요. 이렇게 1, 2, 3 이렇게. 모니터 3개 꽂으면 1, 2, 3 나와요. 우리는 모니터 하나만 다 꽂혀 있으니까
지금은 분배기를 통해서 TV로 연결하고 빔으로 연결한 거죠. 모니터가 세 대가 아니거든. 네 대가 아니라 한 대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강의실은. 강사가. 근데 다른 센터에 가보면 모니터 단자가 두 개니까는 하나는 모니터, 하나는 빔 프로젝트 따로따로 꽂아요. 그래갖고 두 개를 복제 명령을 거는 거지, 복제. 똑같은 화면이 나오게 하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얘는 따로따로 나오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모니터가 왼쪽에 오른쪽에 두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또 세 대를 쓰면 좌우 이렇게 가운데 해가지고 좌우로 또 세 대가 펼쳐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 창을 요렇게 끌고 요렇게 드래그하면 오른쪽 모니터나 왼쪽 모니터로 넘어가요. 모니터가 넘어간다고. 드래그해서 요렇게 가져가면 지금은 모니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못 넘어가지만 모니터가 여러 개가 있으면 넘어가야 쓱. 그럼 거기다 놓고 오른쪽 모니터 진료 차트 보고 왼쪽에 다른 거 보고 두 개 따로 보는 거죠. 오른쪽에 엑셀 실행해 놓고 왼쪽에 파워포인트 실행해 놓고 두 개 왔다리 갔다리 작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대를 연결하면 더 좋은 게 뭐냐면 게임할 때 아주 죽여줘요. 모니터를 두 개를 연결했더니 하나의 모니터에서만 게임이 나와요. 두 개가 연결이 안 되더라고. 근데 모니터를 세 개를 쓰면은요, 모니터 세 개를 쓰면 모니터 세 개가 하나 화면으로 쫙 연결이 돼요. 게임에서는. 그럼 넓게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왼쪽 오른쪽을 들락날락 거렸는데 이제 왼쪽 오른쪽이 화면이 보이니까 들락날락 거리지 않아도 보이잖아요. 그렇죠. 시야가 넓어지는 거지. 게임하려고 해요. 게임하려고. 그리고 그래픽 편집 같은 거, 동영상 편집 같은 거 할 때는 왼쪽 모니터에서는 작업을 하고 그거를 미리 보기를 해봐야 되거든요.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건 오른쪽 모니터 따로 놓고 써요. 모니터가 하나만 쓰면은 편집창 따로 있고 보는 창 따로 있고 창이 따로따로 봐야 되니까 불편한데 모니터가 두 개니까 세 개니까 편하죠.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 그러려면 그래픽 카드가 좋아야지. 안 좋으면 못해요.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안 좋은데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해서 사용하면 지직거리고 떨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를 사실 때 VJ라 그래. VJ 그래픽 카드. 여기 지금 나오는 얘들은 다 게임용이에요. 게임용입니다.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은 이런 걸 사서 꽂아야 돼요. 그래야 게임 그래픽이 빨리빨리 처리가 되거든. 영상 편집하고 그래픽 편집하는 용도가 아니라 게임용이에요. 원래 게임엔 그래픽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는 거고요. 근데 보통 저렴한 거는 1050, 그 다음에 1060, 1070, 1080. 1080 같은 경우는 70은 비싸요. 80은 얘는 80 중에 저렴한 거예요. 보통 90만원, 100만원씩 막 갑니다. 보세요. 80. 엄마 나 이거 하나 사줘. 왜? 게임하게. 그럼 사줘요 엄마가? 그럼 뭐라 그래요? 엄마 나 이거 사줘. 왜? 이게 있어요. EBS 수능이 교육방송이 나와. 아니야. 교육방송은 어떤 것도 다 돼. 엄마 거기 속으면 안 돼. EBS 인강은 그래픽 카드하고 상관없이 영상이 떠요. 요즘 컴퓨터가 다 좋아서. 근데 이걸 사달라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게임 좀 하고 싶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10만원짜리하고 30만원짜리 60만원짜리 차이가 뭘까요? 비싼 그래픽 카드를 꽂아 놓으면 어마어마한 게임도 잘 돼. 근데 저렴한 그래픽 카드를 꽂아 놓으면 최신 게임들은 작동이 안 돼. 해상도가 떨어져. 얘는 모니터 3개까지 지원해요. 얘 모니터 3개, 얘는 모니터 4개. 그렇죠. 얘는 모니터 4개. 얘도 모니터 4개예요. 근데 여기 보면 4K 4000 해상도라서 요즘 UHD 방송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모니터들을 연결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근데 4K라는 말이 안 나오는 애를 꽂으면 그래픽 카드 상해. 자 보세요. 얘를 딱 꽂으면
모니터가 4개가 지원이 된다 그랬죠? 여기 모니터 4개. 모니터가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6개고. 좀 뻘겋네요. 그렇죠? 예, 뻘건 건 뭐냐면 좋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사러 갔는데 메인보드가 뻘게, 그래픽 카드가 뻘게, 그러면 좋은 거란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떤 걸 봤더니 그래픽 메인보드가 까매. 그거 더 좋은 거예요. 색깔 갖고도 구별합니다. 대부분은 알록달록해요. 색깔이 경쾌한 색이 나오는데 이렇게 묵직한 색이 나오는 거는 고가라는 뜻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색깔도 지점이 색깔도 색깔이 좋은 게 아니라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걸 딱 보는 순간 오 좋은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저렴한 건 안 그래요. 저렴한 거는 보세요. 검은색이죠? 검은색인데 그냥 검은색이 아니라 약간 회색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회색으로 짙은 색이잖아요. 이거는 여기 하얀색도 보이잖아요. 이거 말고 아주 고가들 이런 거 이거 비싸요. 이런 거 1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건 색깔이 아주 죽여줘요. 가서 보시면 다음에 살 때 보세요. 자 여기 보니까는 팬이 2개가 있대요. 팬이 2개. 이 안에 컴퓨터 그래픽을 할 수 있는 그래픽 GPU라고 그러죠. CPU 같은 게 들어있는데 열이 어마어마하게 나요. 그래서 팬을 2개를 달아서 열을 밖으로 빼줘야 돼요. 슬림 컴퓨터는 안 들어갑니다. 슬림 얇은 컴퓨터는 못 꽂아요.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조립하실 때는 슬림 케이스에 조립하지 마세요. 다음에 확장할 때 아주 죽습니다. 힘들어요. 예, 여기 이제 메모리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다른 그래픽 카드랑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래픽 카드를 2개를 사서 꽂아요. 2개를 연결시켜요. 100만원짜리 2개 사서 2개를 꽂으면 걔가 2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요. 하나로. 그럴 일이 있을까? 비트코인 캐낼 때는 그렇게 해요. 비트코인 캐낼 때. 그런데 여기 보세요. 2개를 꽂았잖아요. 아직 여기다 연결을 안 한 거야. 연결을 안 하면 모니터를 얘가 한 개당 4개 연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4개, 4개, 8개로 연결할 수 있어요. 이거 2개 꽂았으니까. 우리 집에 모니터가 8개 있으면 이거 사서 꽂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서 예, 여기 있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를 연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4개만 작동돼요. 이런 걸 사서 꽂아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비싼 거 볼게요. 비싼 그래픽 카드는 이 100만원짜리도 비싼 건데 얘는 부품이 더 좋고요. 더 빨리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여기 연결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인데 그 중에 4개만 작동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잘 쓰진 않지만 이렇게 비싼 것도 볼 수가 있어요. 1000만원이 넘습니다. 그래픽 카드가 1000만원. 얘는 게임할 때 쓰는 건 아니고요. 게임할 때 쓰는 건 아니고 그 영상 편집이나 이런 거 할 때 쓰는 겁니다. 여기에는 꽂는 단자가 4개, 5개 밖에 없네요. 그렇죠? 요렇게 꽂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렇죠? 디스플레이 포트 4개, 일반 인터넷 DVI. 아까 우리 하얀색이 있었죠? 그거 하나 꽂는 거.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고 많아요. 이거는 우리들이 쓸 이유가 없지. 비싼 거니까는. 자, 모니터를 여러 개 연결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여러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작업 때문에. 이해되시겠죠? 자,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하다 보면 인터넷이 엉망이 될 때가 있죠? 크롬 브라우저가 아니고 지금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한다는 전제하에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다가 실행만 하면 게임이 뜨고 난리가 났네.
엉망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어판에 가서 프로그램을 제거해야 돼요. 그 연관된 것들을. 그래도 이 안에는 흔적이 남아 있거든요. 흔적이 남은 건 어떻게 됩니까? 제거해야 되는데 힘들어요. 그럴 때 여기 관리 모드, 인터넷 옵션, 고급 요거 하는 거예요. 요거 원래대로 다 삭제해 버리세요. 요거 그렇게 하면 깨끗해요. 요것도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지금 누르면, 제가 안 누른 이유는,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나면 금융 업무 했었잖아요. 인터넷 뱅킹 했었잖아요. 그래서 근데 인터넷 뱅킹 하려면 무슨 프로그램 깔으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초기화가 돼요. 연결된 게 다 끊어진다고. 다시 설정해야 돼. 다시 설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거기 그게 있나요? 자, 프로그램 자료실에 가시면은 제가 여러분한테 좋은 거라고 소개해 드린 거 있었는데, 고클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 한번 설정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고클린을 설치하셔서 쓰시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안 깔라 그래요. 이따가 이제 설치하고 나서 제거할 건데, 자, 고클린을 실행하면 업그레이드 다시 한다 그러니까는 자, 요렇게 이제 창이 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최적화, 뭐 최적화 이런 거 있어요. 인터넷 최적화 보세요. 여기에 뭐뭐가 많이 연결되어 있어. 지금 알툴바도 연결되어 있고, 네이버 툴바도 연결되어 있고, 원노트도 있는데, 원노트는 안 써요 보통. 얘는 삭제해도 돼요. 그 다음에 알툴바는 내가 안 쓰면 되는데, 알툴바를 제거하면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런 툴바가 깔리면 도움은 주지만 느려져요. 아, 내가 추우니까는 외투를 두꺼운 걸 입었어. 그럼 따뜻하잖아요. 대신에 몸은 둔하잖아.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득이 되는 것도 있지만 득 때문에 실도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액티브엑스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액티브엑스 같은 거, 이런 거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를 다 다운로드 받아야 돼, 삭제해야 돼. 근데 처음 거는 제가 삭제 안 할 거예요. 우리 강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전자출석부에 출석 처리할 때 쓰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거 또 설치하려면 귀찮아. 얘는 아니까 제가 안 할 거고요. 이건 뭐죠? 얘는 다운로드 소프트 포럼이라고 써 있는데, 얘는 뭐 다음에 여차하면, 얘는 여차하면 삭제했다가 여차부터 설치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삭제하시면 돼요. 인터넷 느려질 때 가보면 뭐 초기화 시키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지금 프로세스가 81개가 돌고 있고요. CPU가 5% 6% 사용하고 있고, 뭐가 많아요. 그럼 초기화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프로세스 같은 걸 멈추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꼭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함부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하는 건 아닙니다. 보시고 하셔야 되고. 근데 그 중에 제일 만만한 게 아까 인터넷 창에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서 요거 원래대로 하는 거, 요것만 해줘도 일단은 잘 돌아가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고클린을 다시 제거할게요. 연습했으니까 고클린 제거했고, 그러니까는 환경 설정에 들어가서 설정해 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들어가서 초기화 하는 거 처리해 주면 되는데, 이게 어쩔 땐 불편하고 그래요. 그로 인해서
우리 강의실 컴퓨터야 지금 뭐 금융 업무나 이런 걸 안 하지만 제가 쓰는 컴퓨터에는 금융 업무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집에서. 그러니까 이거 초기화 시켜버리면 아주 애먹어요. 저는. 근데 어차피 금융 프로그램은 매번 다시 설치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한 번쯤 초기화 시켜도 돼요. 그런데 꼭 초기화 시키고 나면 금융 업무를 할 일이 생겨. 그러면 이제 설치하느라고 시간 나가갖고 빨리빨리 못하지. 예. 인터넷 문제? 인터넷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런 거지. 뭐 광고창이 뜬다거나 이런 거잖아. 예. 그 다음에 뭐 인터넷을 하다 보니까 뭐가 오류가 나. 근데 그냥 오류가 나지는 않고요.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메시지. 그 메시지를 입력해보면 떠요. 해결 방법이.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그런 그 메시지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설명해 주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전혀 이상 없이 작업이 됩니다. 노트북도 마찬가지죠. 뭐 데스크탑이나 노트북이나 뭐 상황은 다 똑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유무선 공유기 초기화하기. 여러분 아까 제가 공유기 보여드렸는데 공유기 뒷면에는 초기화 단추가 있어요. 내가 암호를 설정해 놨는데 도무지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접속을 못하게 하잖아요. 못할 수도 있고 패스워드를 못 걸잖아요. 패스워드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로그인 하는 거. 로그인 하는 거. 공유기를 아까 192.168.0.1이라고 치고 들어가면 로그인 하는데 그때 패스워드를 안 걸면 상관이 없는데 패스워드를 걸어놨단 말이야. 근데 그 패스워드를 모르겠어. 그러면 본인이 접속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뒤에 버튼을 꾹 눌러서 띄면 안에 기계가 안에 설정해 놓은 거 그거를 다 체크해 가지고 딱 초기화 시켜줘요. 그리고 이제 다시 192.168. 하고 들어가겠죠. 들어가고 나면 로그인이 되니까 내가 유무선 공유기, 특히 무선 와이파이 공유기에다 암호 걸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건 보여요. 그거 보시고 여러분이 고치시면 되는 거지. 그거는 로그인만 안 하면 상관없어요.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혹시나 우리 집에 누가 와가지고 장난칠까봐 저희 집 공유기에 아이디 패스워드를 바꿔놨단 말이에요. 기본값은 IP타임이고 어드민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제가 저희 집 환경에 맞춰서 제가 바꿔놨단 말이에요. 근데 간혹 까먹어. 이건가 저건가.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중에 애들 돌잔치 때 비용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저장해 놓은 게 있는데 암호를 걸어놨거든요. 그거를 20년 동안 못 풀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찾았습니다. 암호가 개인적으로 쓰던 암호를 여러 개 조합해 봤는데 한 개도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무심결에 제 생년을 입력했더니 탁 풀리더라고. 그런 암호를 제가 안 쓰거든요. 근데 그 암호가 걸려 있었던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탁 다시 메모를 해놨어요. 생년월일로 해놨구나 라고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알면 되는데 공유기는 초기화 버튼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파일에는 암호를 걸어놓으면 암호 못 맞추면 꽝 되는 거죠. 최근에 혹시 엑셀 배우시는 분들 있으세요? 엑셀 배워보셨죠? 엑셀 안에는 검토라 그래서 검토 시트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지 못하게 수정하지 못하게 암호를 걸어 놓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암호를 못 맞추면 본인도 수정을 못 하거든요. 이 암호 깨는 기술은 제가 학습을 했어요. 근데 그거 학습하면서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엑셀이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구나. 우리가 보는 엑셀 파일이 달랑 엑셀 파일이 아니라 되게 복잡하게 돼 있어요. 잠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다가 1, 2, 3, 4라고 쓰고 암호를 걸어 볼게요. 1, 2, 3, 4, 5 1, 2, 3, 4, 5 여기에는 못 써요. 이제는 못 써요. 그렇죠? 저장할게요. 여기는 암호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러면 내 컴퓨터 안에 들어가 보면 문서 안에 내 문서 안에 암호 걸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암호 걸린 게 있으니까
풀리긴 풀렸는데, 열리긴 열렸는데 입력을 못 하잖아요. 요 암호가 걸려 있으니까 이걸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신기한 걸 경험했어요.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으니까. 얘를 하나 복사합니다. 원본을 날리면 안 되니까 복사를 하나 해놓고요.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요, 집이라고 바꿀 거예요. 집. 압축 파일로 바꿀 거예요. 압축 파일 뭔지 아시잖아요. 네. 얘를 압축을 풀어 볼게요. 압축이 풀렸어요. 헉,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 파일이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요, 이렇게 압축이 돼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 안에 뭐가 많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요. 이렇게 많이 들어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보면 워크시트별로 뭐가 있어요. 그렇죠? 아까 시트 1번에 암호 걸어놨죠? 암호 걸어놨잖아요. 자, 얘를 한번 고쳐 볼게요. 이 중에 어디가 암호냐 이거지. 어디가 암호냐. 여기 암호 걸려 있네. 암호 걸려 있잖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건 데이터고 암호가 아니고 이건 데이터고. 이게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시트뷰에서부터 여긴가? 헷갈리네. 안 하니까는. 얘를 제거하고 저장을 해요. 얘는 아무 안 걸려 있어. 그렇죠? 얘도 찾아보면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리고 얘를 다시 암호를 압축을 해요. 얘를 압축을 해서 얘를 다시 엑셀 파일로 바꿔야 되겠죠? 엑셀 파일로 바꿔요. 얘를 열면, 잠깐만, 뭐를 잘못 건드렸나요? 제가 파일이 안 움직이는데. 자, 입력 들어가죠? 네. 암호 깨졌잖아요. 네. 암호 깨졌죠. 그렇죠? 아까 여기도 제가 암호 걸어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암호 깨뜨렸잖아요. 제가요. 이제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암호 걸어봤자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 조금은, 근데 그걸 배웠어요. 근데 인터넷상에 검색해 보시면 나와요. 엑셀 암호 깨기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암호 파일을 깨트리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걔를 실행해 버리면 암호가 깨지더라고. 그러니까 댓글이 뭐냐면, 우와 대단하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은, 그럼 암호의 의미가 없네. 그런 것,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 다르게 표현하면 그런 거지. 그렇지. 와이파이 연결 암호 찾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자 보세요. 와이파이 연결 암호 찾기 앱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와이파이에 접속을 하려고 봤더니 패스워드 걸려있으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패스워드를 깨는 앱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남의 와이파이 공유기 암호를 걸어놔도, 와이파이 걸어놔도 척하니 들어간다는 얘기지. 근데 조심스럽습니다. 남의 통신망에는 함부로 접속하지 마라.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공유기 있잖아요. 우리 센터 강의실에 공유기 있는데, 제가 거기다가 뭔가 수작을 안 걸었어요. 수작을 걸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도 우리 지금 강의실 와이파이 쓰고요. 저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암호가 안 걸려 있으니까 다 들어왔잖아요. 잠깐만. 자, 제가 남의 통신망에 함부로 접속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은 통신망에 접속을 했잖아요. 그럼 제가 통신망에다가 무슨 프로그램을 세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제가 여러분 통신망에 여러분 핸드폰에 접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나쁜 마음은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 통신망에 뭐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빼낼 수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믿고 쓰는 거지.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커피 전문점 같은 데 가면 와이파이를 무료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누군가가 패스워드 걸려 있으니까 패스워드 걸려 있지. 공유기 패스워드가 아니라 와이파이 패스워드잖아요. 공유기는 못 건들잖아요. 근데 그 공유기를 건드려서 거기다 뭔가를 엉뚱한 짓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죠. 이 공유기를 제가 연결해 갖고 여기다 뭔가 수작을 걸어 갖고 미운 행동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통신망에는 함부로 접속하지 마세요. 특히 개방형 통신망 같은 경우 그냥 내 것만 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예. 근데 믿고 쓰는 거지. 커피 전문점에 있는 것도 믿고 쓰는 거고, 그 다음에 공공 와이파이, 예를 들어서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이런 또 뚝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공원에 가면 거기는 공공기관 시설이기 때문에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을 해주거든요. 그리고 통신사들도 SK텔레콤이나 이런 KT 통신망들도 와서 서비스를 해줘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내 통신망을 쓰는, 내가 요금을 내고 있으니까는 안전하게 쓰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개방해 놓은 거니까는 관리를 잘 할 거 아닙니까? 믿고 쓰는 거죠. 근데 누군가가 엉뚱한 행동을 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얘기예요. 믿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거지. 근데 함부로 접속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다칠 수도 있어요. 자, 공유기 설정하는 거는 아까 여러분들 공유기 프로그램에 보면 CD 제공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굳이 지금 쓰고 있는 거 공유기 설정하게 들어가면 아까 192.168.0.1 요거로 접속을 해서 그냥 주소창에다가 입력하고, 그러면 공유기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정을 하시면 그러면 돼요. 어렵지는 않아요. 예. 요즘 하드디스크라는 거 HDD 그랬죠? SSD라는 거 저번에 SSD 설명드렸어요. 그랬죠? SSD를 설치하시면 좋아요. 우리 강의실처럼 SSD를 달아놓으면은 굉장히 빨리 움직입니다. 아직 비용이 좀 비싸서 그렇지. 예. 근데 하드디스크는 더 이상은 안 빨라져요. 단 용량은 늘어난다. 용량은 늘어나는 대신에 빨라지진 않아요. 빠른 하드디스크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쓰는 거지. 근데 부팅을 해야 뭘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거 얘를 부팅용으로 사용을 하고, 하드디스크는 뭐로? 데이터 보관용으로 사용하자 이거지.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사야죠. 기존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던 거에다가 SSD를 하나 더 사서 달고 윈도우를 넘겨야죠. 윈도우를 다시 설치할 수도 있겠지만 윈도우 다시 설치하려면 윈도우 설치하고 프로그램 또 설치해야 되고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하드디스크에 들어있는 윈도우 영역을 SSD에다가 복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인터넷상에 다닙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하드디스크 안에서 사용하는 운영체제, 윈도우라고 보통 우리 부르죠. 윈도우.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SSD에 복사해야죠. 복사해야지. 새로 설치하는 게 더 좋은데, 새로 설치하면 깔끔하겠지만, 근데 하드디스크는 2000기가 2테라고
SSD는 500기가면 용량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2000기가 용량을 그대로 SSD에 넣을 수는 없어요. 빼야지. 500기가 안에 들어가게끔 줄여야지. 그렇지. 그래 놓고 이제 이거를 보통 뭐 노톤 고스트라는 프로그램, 노톤 고스트를 이용해서, 노톤 고스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예. 이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여기다 한번 검색해 볼게요. 하드디스크 복제하기 이렇게 요런 것들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하드디스크를 복제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요런 거를 여러분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클론이라고 하죠. 클론. 그 유명한 가수 있잖아요. 클론 복제한다는 뜻으로 이제 64기가를 쓰고 있는데 용량 큰 거를 구매했어요. 그러니까는 얘는 작은 거를 큰 데다 넣는 거니까 상관없겠지 뭐. 큰 거를 작은 데다 넣으려면 힘들겠지만 이렇게 복제를 해야 되는데, 복제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SSD 컴퓨터에 꽂고 그 다음에 포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하드를 SSD에다가 넘겨야 되니까 요거 여기에 다운로드 공짜로 쓰는 거 얘를 이용해서 여기다 전자우편 쓰고 그러면 그냥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봐요. 그러면 여기 이 프로그램 실행해서 여기에서 어디 있는 걸 어디로 복제할 건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 있는 걸 어디로 복제해라. 다음 어디로 갈 거냐. 현재 C에 있는 거를 D로 가라. 뭐 이렇게 처음에는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소스가 있고 타겟이 있겠죠. 그래 놓고 복제 명령을 걸면 쫙 복제가 돼요. 고스라는 프로그램이 그런 거 전문적으로 하는 건데 초보자들이 좀 어려워해요. 이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작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를 껐다 켜지잖아요. 이렇게 되면 껐다 켜질 때 처음에는 하드디스크가 먼저 부팅이 됐었잖아요. 그걸 SSD로 바꾸라고 바꿔줘야 돼요. 순서를 바꿔줘야 돼요. 그 CMOS에 들어가서 바꾸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 바이오스 진입 요거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SSD로 부팅이 되지. 그러니까 부팅이 다 되고 나니까 기존에 느린 기존의 하드는 어떻게 하면 돼? 포맷해서 다시 쓰면 되지. 그렇게. 근데 이게 저는 해봤으니까 머릿속에 그려지는데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저게 뭐지? 이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외장하드 쓰세요? 외장하드를 노트북용 외장하드를 사서 쓰시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저는 어떤 걸 쓰냐면요, 하드디스크 복사기, 이건 복사기예요. 복사기. 하드를 복사하는 거고요. 여기다 원본을 하나 넣고 나머지 하드를 쭉 꺼놓고 버튼만 누르면 쫙 복사가 돼요. 근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뭐. 그냥 이걸 말고 외장 하드를 한번 찾아볼게요. 외장 하드. 컴퓨터가 이렇게 버벅대지? 외장 하드가 어딨지? 갑자기 또 찾으면 안 나와요? 예. 다시 가볼게요. 에이, 귀찮아. 쓰자. 외장 하드.
자, 외장 하드가 있는데요. 저는 외장 하드를 어떤 걸 쓰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거를 약간 다르게 쓰거든요. 그림에 나올래나 모르겠는데 안 보인다. 크레들이라고 있어요. 크레들. 외장 하드 크레들이라고 있는데 검색해 볼게요. 크레들.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이렇게 생긴 거 있어요. 하드를 꽂는 거예요, 그냥. 예. 이건 사지 마세요. 비싸니까. 보통 한 2, 3만 원이면 사고, 이렇게 이런 거 있거든요. 여기다가 저는 이제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면서 기존에 하드가 있었잖아요. 그 하드가 집에 많거든. 1테라짜리 하드가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용도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버릴 수는 없고. 그러니까 1번 하드에다가 영화, 2번 하드에는 음악, 이런 식으로 따로 번호를 붙여가지고 그 영화는 영화만 담고 음악은 음악만 담고 이렇게 해놓거든요. 꽂으면 돼요. 여기다가 요 몸통 안에다가 하드를 그냥 알맹이를 쏙 꽂으면 쏙 들어가요. 꽂으면 돼요. 이렇게 요 안에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하나짜리도 있고 보통 2개짜리 나오는데 3개짜리 4개짜리도 있고 대신에 좀 비싸고. 그 다음에 여기는 버튼 누르면 복사가 돼요. 그냥 컴퓨터를 켜놓아서 작동하면 안 되고 그냥 컴퓨터하고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클론 버튼만 누르면 1번 하드가 2번 하드로 복사가 돼요. 똑같은 거 복제합니다. 이런 거를 쓰시면 수월하게 작업을 해요. 저도 이 제품 쓰거든요. 복사도 되고 클론이니까 복제도 되고, 얘가 USB 케이블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USB 연결로 돼 있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하드를 꽂아 놓고 파워를 키면 하드 2개가 다 인식되고요. 외장 하드처럼 쓰는 거예요. 노트북용 외장 하드 예쁘잖아요. 조그맣고 비싸요, 솔직히. 저는 외장 하드 들고 다닐 일이 아니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크레들 장치에다가 하드만 꽂아서 쓰면 돼요. 그럼 막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USB 메모리처럼 뺐다 꼈다 하는 거예요. 얘가 그런 하드 알맹이를 뺐다 꼈다 하는 그런 장치예요. 크레들. 예. 이렇게 하나를 꽂고 2개를 꽂을 수도 있고 여러 개를 꽂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2개를 꽂아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뺐다 꼈다 하면 돼요. 되게 편해요. 저도 이 제품을 쓰는 겁니다. 그래갖고 하드는 한 5개 6개 있으니까 집에 여유가 필요했으면 영화 그동안 받아놓은 거 있으면 영화 하드 꽂아가지고 옮겨놓고, 음악 애들 사진 찍어놓은 거 있으면 또 옮겨놓고, 그래서 백업 받아놓는 거죠. 항상 이거로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전혀 지장 없으니까는요,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기존 관념은 외장 하드를 꼭 사서 들고 다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좀 좋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크레들 같은 경우를 이용하면 굳이 이런 프로그램 없이 바로 복제가 되니까 도움이 되고, 대신에 이제 복사 받을 하드가 용량이 커야 돼요. 안에 비어있다 하더라도 용량 대 용량으로 보거든, 아까 그런 장치는. 근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으로 복사하면 알맹이만 가지고 복사하는 거니까 그때는 좀 수월하고. 하드 디스크는 10% 정도 확보해서 쓰셔야 돼요. 10%. 10% 여유 공간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 안 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10%가 안 넘어, 이제 공간이 없으면은요, 여기 요렇게 안 나타나지만 빨갛게 떠요. 이게 녹색이 아니라 빨갛게 뜹니다. 그러니까 10%가 이하로 떨어지면 빨갛게 떠요. 그러면 데이터를 좀 정리하셔 쓰셔야 돼. 예. 그 다음에 SATA 3.0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좀 시간적으로 좀 더 모자라니까 다음 시간에 또 설명드리고요. 뭐 외장 하드라든지 이것도 좀 설명을 그때 드릴 겁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은 양이 좀 제법 되네요.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어 가지고 배우실 것들이 그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